대법원에서 미쯔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네. 이 판결이 확정됐어. 일본이 지금 하여튼 지금 외교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 거지. 그렇지? 버티고 있는데 지금 이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게 지금 우리 그 피해자들 변호사 내지 피해자 측인데, 징용 피해자 그 판결에 대한 일본 기업에 대한 예컨대 미쯔비시라든지 신일본 제철, 옛날 지금은 신일본 죽음이라고 하나요? 그 기업 등에 대해서 우리 징용 피해자라든지 근로정신대는 위안부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근로정신대 피해자분들이 우리 대법원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 확정 판결을 가지고 이제 임의로 이행이 안 되니까 그 일본 기업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판결이고 다행히 미쯔비시가 상대방인데 피고인데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게 됐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집행을 하는 건데, 만약 재산이 없으면 한국에 어떻게 해요? 그때 한국에 재산이 없으면 일본 가서 집행을 해야 돼. 그치? 근데 일본은 뭐야? 그때 강제징용 이건 65년도에 협정에 의해서 다 해결된 건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일본서는 이미 그 징용자들이 일본에 처음에 소송을 냈어. 지금 이 미쯔비시 요 사건 말고 신일본 제철은 일본에다 내서 깨졌어. 한국 변호사와 일본 의식 있는 변호사가 해서 냈는데 이미 깨졌어. 그제? 그 사건을 보면 일본서 깨졌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일본서는 안 되니까 졌어. 그 징용자가. 한국에 부산에서 1심을 냈어. 근데 부산서 깨졌어. 우리나라서도 깨졌어. 왜 깨졌냐면 여기서 깨졌으니까 깨졌어. 2심에서도 1심 깨진 것에 대해서 이 변호사 측이, 징용자 측이 항소했는데 항소가 어떻게 됐어? 기각됐어. 그러니까 2심 부산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됐어. 계속 지고 있는 건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 여기서 어떻게 했어? 김능한이란 주심이 이 사태는 이분이 파기환송을 했어. 그냥 여기 상속이가 하고 여기서 원래는 뭐야? 대법원에 가면 뭐야? 심리불속행으로 딱 끝나버리면 그냥 억울하지만 세팅은 될 뻔했어. 이 징용자들이 억울해. 보상 못 받고 끝나버렸는데 이 양반이 65년도 그것에 이거는 권리는 해결된 게 아니다 해서 파기환송을 딱 해버렸어. 이건 65년 그 협약에 의해서 해결된 건 아니다. 거기에는 이 개인 피해자의 손해배상권이 들어가 있지 않다. 뭐 이런 논리로 해서 파기환송을 했어. 파기환송을 하니까 다시 파기환송 받은 법원은 여러분이 이제 436조 민사소송법 가서 보면 파기 판결의 기속력. 파기환송을 하면 여기는 사실은 가가지고 고생하고 막 끌려가고 이건 됐는데 법률적으로 이 사람들의 손해배상권은 다 해결됐다라고 했던 것을 깬 거야, 대법원이. 그 법률적 해석을. 65년 협정에 이것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깨버린 거야. 그럼 파기 판결에 기속되는 이 고등법원은 사실은 이미 끌려간 거 이런 건 다 돼 있고 하니까 여기서는 다시 뭐야? 손해배상을 인용하게 돼. 그대로. 그치? 됐지? 된 거야. 그래서 요번은 누가 이제 또 상고를 한 거야, 요번에는. 아까는 피해자 측이 상고를 했는데, 피해자 측이 안 된다고 하니까 상고를 했는데, 요번은 누가 상고를 하는 거야? 신일본 제철이 상고를 한 거야, 여기가. 왜? 물어주게 됐잖아, 지금은.
지금 과정 알겠어 지금? 여기는 사실관계에다가 65년 협정에서 이게 해결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돈 줘야 된다. 피해 배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신일본 제철이 하고서 상고를 한 거야. 이게 여기가 이제 양승태, 김앤장이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야. 2013년에 돼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상고가 됐는데 잘 봐봐. 그러면 법률적으로 그렇게 적용됐고 여기까지 2차 상고의 대법원까지 여기서 내려진 파기 판결은 여기까지 다 기속력이 있어. 민사법 보면 다 나와. 2차 상고심은 근데 여기는 구속받는데 여기도 구속은 받지만 빠져나가려면 구속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네가 또 전원합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서 거를 같은 대법원의 구성원도 일부는 같은 구성원이지만 하여튼 전에 대법원이 내려준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 여기서 전원합의체로 깰 수는 있어. 근데 기속을 받아. 그러니까 기속을 받으면 2차 상고심에서 이제는 역시 요 단계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심리 안 하고 끝나면 이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이 확정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막 변수가 작동해가지고 외교적 막 박근혜 대통령, 양승태, 김앤장 이 요새 우리가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까지는 뭐 더 확정은 돼야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뭐 어느 정도 뭐가 있었다라고 보이는 그게 막 작동을 하니까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하면 2차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끝나면서 이 피해자들한테 손해배상 하라는 게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65년 협정의 대상이냐 아니냐 그걸 기소 안 받고 다시 뭔가를 이론을 세워서 이걸 돌이키려고 하니까 여기가 뭐를 해야 돼? 만약 기속을 안 받으려면 그 법률적 해석에 65년 협정에 해결되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뒤집으려면 여기가 전원합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돼.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막 그걸 어떻게든 막 해가지고 외교부를 동원해서 뭐 이게 외교적 문제가 있으니까 해주면 안 된다 등등 막 여러 가지 있었다는 게 이 과정인데 결국은 뭔가 이제 이슈화 되고 전원합의체로 가긴 갔고 전원합의체 그래서 구성했어. 근데 전원합의체도 결국은 그대로 인정하는데 그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은 역시나 또 판사들 중에는 대법관 중에는 65년 거에서 해결됐다고 보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도 아직도. 그렇지만 여기 전원합의체에서는 그 전에 2013년 대법원에서 내렸던 65년 협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거라는 견해를 다시 바꿔서 해결된 것이라고 전원합의체에서 하면서 여기서는 해결 안 된 거라고 해서 된 거고 여기서는 이제 해결된 거라고 보는 입장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기 거를 그대로 해서 못 깼어. 깨지 못하고 해서 인정 그냥 주는 거로 결론이 났어. 이해해? 그 과정이. 그때 이제 신일본 제철은 이제 판결까지는 우여곡절 끝에 났어. 1억 원 정도씩인가. 근데 신일본 제철이 한국에 재산이 있냐 없냐 거 가지고 톱 뉴스가 되면서 이거 뭐 사법농단 그거에 큰 이슈였던 판결인데 이게 한국에 지금 재산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야. 이 한국에 재산이 없어. 일본에서는 신일본 제철에 뭐 후신인 그 회사가 있고 뭐 일본 재산이 억수로 있는데 그럼 일본 가서 이 판결을 가지고 한국서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으면 일본 가서 집행을 해야 돼. 일본 가서 집행을 하려면 어떤 문제를 하나 봤냐면 우리나라 판결을 갖고 우리나라 재산에 있을 때 집행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집행법 배우는 지식에서 하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 판결을 갖고 일본 재산에 집행할 때 반대로 일본 판결을 갖고 한국 사람이 물어줘야 되는 것에 일본의 재산이 없을 때 한국에 있는 재산 갖고 집행할 때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게 민사법 조문에 가서 보면 219조인가 가서 보면 이것도 민사법에서 이제 또 배우는데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이라는 조문이 하나 있어. 217조. 그러니까 외국 판결을 갖고 집행을 할 때는 재산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판결은 해당 국가의 사법권이 권력인데 딴 국가에 미치려면 집행이라는 걸 하려면 뭐 과정이 하나 있냐면 승인 과정을 거쳐야 돼. 그 나라에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고 뭐 이런 몇 가지, 4가지 정도의 요건을 통과해야 돼.
그럼 무슨 문제냐?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신일본 제철에 대해서 내려진 판결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재산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어서 일본 가서 집행하려면 일본의 승인 우리랑 비슷한 똑같은 우리 법 다 일본법이니까 일본법에도 그 조문이 있어요. 그럼 일본법에서의 민사법에서 승인을 통과하는데 공소양속에 위반되지 않을 것 등에 의해서 자기네 일본에서는 어떤 판결이 한 번 있었어. 얘네 손해배상 할 줄 필요 없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촉이 돼. 그 뒤에 나온 우리 판결이 자기네 판결에 저촉이 돼. 그러니까 승인 요건에서 탈락이 돼. 그러니까 집행을 못 하는 거야. 그 신일본 제철도 다행히 어딘가 재산이 한국에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 만약 없으면 일본 가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승인 요건을 통과 못할 확률이 무진장 높아. 왜 그래? 이미 일본 판결에서 자기네는 이거 줄 필요 없다고 기각시킨 게 딱 있기 때문에 그거랑 빡치가 나오는 거야. 그지? 근데 그 신일본 제철도 한국에 뭔가 지금 재산권이 있다고 해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판결도 지금 이제 됐지, 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뭘 설명하려냐면 결국 우리나라에 재산이 있으면 이 판결 갖고 하면 돼. 그럴 때는 집행권한이 뭐가 되냐면 확정된 종국 판결이 되는 거야, 대법원 판결이. 그런데 만약 외국 가서 한다라는 지금 개념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에서 내려진 판결을 갖고 우리나라 재산을 집행할 때는 우리나라 집행법 영역에 들어오려면 어디를 하나 통과해야 되냐면 217조의 그 외국 판결이 우리나라의 승인 요건을 통과해 들어야 돼.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의 그 집행루에서는 승인해서 집행 판결, 외국 판결이 하나 우리의 약간 변형된 집행 판결로 우리나라 시스템의 판결로 돼서 승인 요건을 통과해서 집행 판결로 해서 우리나라 집행에 들어오는 것의 시스템에서 반대로 아까 일본 가서 집행하려면 일본법에서 볼 때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승인 요건을 통과해서 일본법에 집행할 수 있는 집행 판결이 돼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뒤집어본다면 외국 판결을 갖고 우리나라 집행할 때는 일정한 요건하에 할 수 있는 제도가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고 그것을 우리나라식으로 뭔가 우리나라 집행할 수 있는 집행 판결로 돼서 집행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한국 재산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데 확정된 한국 판결이 아니라 외국 판결을 갖고 하는 거야. 물론 지금 신문 기사의 배경을 얘기하다가 대법원 판결은 신일본 제철, 신철 죽음에 대한 거는 서울에서 시작됐고 미쯔비시에 대한 사건은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산 지방법원에 징용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징용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상황이 확정은 안 됐지만 항소, 상소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지방법원은 일본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마찬가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으로 중복된 소재기가 아닌가 따졌습니다. 일본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 중복 제소로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징용 피해자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2012년 김능한 대법관이 주심으로써 이 부산고등법원에서 올라온 판결을 파기하여 깨뜨렸다는 의미죠. 파기하여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보냈습니다. 환송받은 부산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의 법률적 판단에 대한 기속을 받아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에서도 사건 하나가 진행됐고 이에 대해서 거꾸로 신일본 제철, 신일 죽음에서는 2차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 2차 상고가 그대로 심리불속행으로 끝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그냥 홀딩된 채 쭉 몇 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징용 피해자가 이긴 상태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이 제2차 상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법농단이라고 부른다든지 여러 가지 대법원, 즉 전 양승태 대법원장 뭐 등등이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행동 등을 했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일본 기업이 패소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니 2차 상고에서 그대로 심리불속행이라고 해서 더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를 지면 그렇게 가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외무부까지 등장해서 이게 외교적이라든지 의 문제가 등장하니까 어떻게든 이 판결을 다시 일본 기업이 배상 안 해도 되는, 즉 원래 1차적으로 대법원 가기 전 상황에 있어서의 그런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2차 상고심에서 첫 번째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파기 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제2차 상고심은 다시 뒤집으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전원합의체를 구성해서 혹시나 뒤집으려면 뒤집을 여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차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로 가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3년 정도 흐르면서 4년 정도 흐르면서 논란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갔고 2차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로 해부는 됐지만 실제는 내용이 바뀌지는 않고 그대로 2차 상고가 기각되면서 확정됐던 게 2018년 가을경이었습니다. 10월경이었습니다. 그러한 2차 상고가 기각되면서 확정이 되니까 그 확정 판결을 갖고 본래는 일본 기업이 갖고 있는 일본에 있는 재산을 가서 집행을 하는 방법이 제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만, 일본에서 우리 2차 상고 기각되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판결이 그쪽 일본 입장에서 승인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힘들 상황이 되는 겁니다. 즉 외국 판결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 판결을 승인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부분에서 승인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미쯔비시나 신일본 제철의 후신인 신철 죽음이 재산이 있는 것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상황에 지금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이리저리 문제 삼고 있는 거고, 또 한국은 급기야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게 일본, 한국, 일본 사이에 65년 청구권 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판결, 그 실질적인 내용과 정치적, 외교적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할 게지는 아니고, 그 절차법적인 문제로 1차 상고, 2차 상고, 국제재판 관할권, 그리고 국제적 중복 제소,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 그리고 강제 집행,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